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 이번 학기 세 번째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해 주실 이병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수리교육과를 졸업하신 후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서 2015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연구원을 다니신 후 2018년부터 가톨릭대학교 수학과와 인공지능학과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수치에서 전산 유체역학, 산업응용수학, 수학적 최적화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며 현재 한국산업응용수학회에서 총무이사직을 맡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수학적 최적화, 김노민의 이론 실습 등 신규 과목을 개설하시고 한빛 아카데미에서 출판된 데이터 과학을 위한 기초수학, 머신러닝을 위한 수학 등의 저서를 집필하셔서 학생들에게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위한 수학을 소개하는 데도 힘쓰고 계십니다.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 강연의 강연자를 모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은 수치 해석의 응용, 헐리우드 영화와 AI까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이병준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좋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원대 학생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원래 이제 전공이 수치 해석이고요. 수치 해석 중에서도 여기 표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원래 이제 유체역학 전공입니다. 이런 물과 불과 같은 것을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실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어떤 얘기들을 제가 이제 좀 전공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 전공에서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과 맞닿아 있는 게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영화 속에서 실제로 수학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대부분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 수학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수학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최대한 큰 그림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두 파트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영화 속에서 수학이 어디에 쓰이는지, 특히 헐리우드 무비에서 수학이 쓰이는 어떤 예제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키워드 답을 먼저 드리면 컴퓨터 그래픽스를 만드는데 이제 실제로 수학이 쓰인다라고 먼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감이 안 오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안쪽에 어떤 수학이 쓰이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에 실제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어떤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 파트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전부 다 영화 좋아하시죠, 그죠? 영화 좋아하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최신 그래도 영화들의 어떤 포스터를 좀 들고 와 봤는데요. 이런 거 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듄 이런 거 보셨나요? 보셨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아직 개봉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인사이드 아웃 2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블 시리즈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들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영화 포스터 중에서 이 영화 포스터 3개를 이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화들은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스가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영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나 아니면 존재하더라도 실제 촬영이 어려운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그래픽스가 반드시 필요한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영화들을 찍을 때, 영화들을 만들 때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의 수학이 사용되고요. 여러 가지 사용되는 수학 중에서 저는 이제 자연적인 어떤 물체들을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를 만들 때 수학이 사용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이나 불과 같은 이런 유체들을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데 실제로 수학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수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제가 이제 그냥 굉장히 큰 그림 위주로 소개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물이죠. 실제로 물인데 이제 물과 불과 같은 이런 유체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압축성 유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제 incompressible flow라고 부르는데 이 비압축성 유체는 어떤 거냐면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부피가 변하지 않는 유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이 이 통 안에 담겨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 통을 조금 모양을 바꾸더라도 이 물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물의 부피가 변하지 않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비압축성 유체, 영어로는 incompressible flow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게 과연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떤 수식으로 표현하기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방정식이 바로 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방정식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어려워 보이는데 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은 뭐 크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 물리학에서 F는 ma라고 불리는 법칙 있죠, 그죠? 그 F는 ma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U가 뭐냐면 유체의 어떤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공간에서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우리 지금 세상에서는 실험을 할 수가 없지만 정말 진공 상태, 무중력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물을 떨어뜨리면 이제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물의 모양이 전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온단 말은 이제 진공이나 아니면 마찰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초반의 조건이 똑같으면, 초기 조건이 똑같으면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는 무조건 똑같은 방식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속도를 통해서 물의 속도, 그러니까 유체의 속도를 통해서 유체를 표현하고자 하는 게 이제 요 방정식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방정식은 딴 게 아니라 F는 ma를 표현한 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비에라는 사람과 스토크스라는 사람이 이제 물리학자이자 수학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요 방정식을 풀면 이게 일종의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을 풀어서 U를 찾을 수 있으면 이제 세상의 모든 유체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물리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증명을 했으니까 수학적으로 얘를 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방정식이니까 U라는 걸 얻어야 되는데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못 풀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요. 밀레니엄 프로블럼이라고 불리는 그 뭐 7대 난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리만 가설 이런 식으로 있는 7대 난제인데 그 7대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3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에서 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에 해가 근이 유일하게 존재하냐 그리고 존재한다면 유일하냐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라라고 하는 게 7대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7대 난제를 제시하는 요 그 연구소가 클레이 연구소인데요. 이제 밀레니엄 프로블럼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 밀레니엄 프로블럼이 사실 얼마 걸려 있냐면 한국 돈으로 지금 환율 고려하면 14억 정도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좀 자신이 없어서 못 풀 것 같습니다. 못 풀 것 같고 대부분의 수학자들도 이걸 이제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학자들한테 요거를 풀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못 푼 상황이죠, 그죠? 근데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속도로 물을 떨어뜨리면 똑같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뭔가 해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걔가 유일하다라는 걸 저희가 어느 정도 심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못 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들 미분이 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지만 별게 아니라 이거는 t로 시간으로 미분했다는 뜻이고 얘는 공간으로 미분했다는 뜻이거든요. 얘가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직접 못 푼다면 이제 근사해서 풀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여기 테일러 익스펜션이라고 썼는데 별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미분의 정의는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 h를 0으로 보는 게 미분의 정의잖아요, 그죠? 그럼 미분을 근사한다고 하면 h가 0으로 가는 거 대신 h를 굉장히 작게 만들면 이 미분을 이렇게 근사할 수 있게 되겠죠? 또 다른 근사 방법은 이렇게 조금 더 정교한 방법은 이것도 똑같은 미분의 정의인데 이제 그 어떤 정교함을, 그러니까 정확도를 좀 높이기 위한 미분의 근사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분을 이렇게 리미트가 없이 그냥 차분 형태로 나타내니까 빼기와 몫으로 나타내져 있는 이런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유한 차분법, 영어로는 finite difference method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박사과정 때부터 이제 요 기반에 아까 그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근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에서 이런 녀석들이 전부 다 미분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미분을 이렇게 이제 적절한 근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연속적인 방정식을 이렇게 이산화된 방정식으로 풀어내는 거고 여기 n 플러스 1하고 n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값이 주어졌을 때 어떤 수열의 점화식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이 u를 찾아내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그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의 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녀석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그 아까 비압축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나 유체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압축성이 이런 어떤 제약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제약 조건을 여기 이제 이 제약 조건을 여기 고려를 해서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를 근사하긴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요 제약 조건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잘 부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직접적으로 풀기 어려우니까 이제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풉니다. 여기 보면 P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압력이거든요. 압력. 그래서 요 압력을 제외하고 압력을 빼고 여기 있는 이 제약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를 그냥 수열 형태로 풀어냅니다. 수열 형태로 풀어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풀어서 나온 요 스타라고 하는 게 중간 값이거든요. 이 중간 값하고 그다음에 요 압력만 집어넣은 다음에 이런 그 아까 제약 조건 있죠? 요거를 추가해서 두 번째 식을 풀어내는 형태로 이제 주어진 방법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푸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스플리팅 타임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뭐 한글로 얘기하면 분리해서 푼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대부분은 이런 형식을 통해서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박사과정 때 했던 연구는 뭐냐면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인가와 두 번째 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뭐 그 수학적으로 어떤 게 좀 문제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거꾸로 된 거, 우리 보통 이걸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삼각형 거꾸로 된 거 요게 등장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비선형 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형은 행렬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통 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삼각형 파트가 들어가면 이제 행렬곱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어떤 방정식으로 우리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근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얘를 근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수열식으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제약 조건을 저희가 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약 조건을 요 위에다가 저희가 한번 인파지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얘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두 번 미분해서 오른쪽이 되는 요 P를 찾으세요 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번 미분해서 그러니까 두 번 적분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 적분하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세상은 2차원 아니면 3차원이잖아요. 2차원, 3차원에서 이제 이런 녀석을 푸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파트와 관련해서는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런 어떤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뭐 이런 결과를 얻었었고요. 뭐 이런 어떤 파티클 매시 메소드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저 첫 번째 파트를 저희가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여기 아마 영상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클릭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요 방법을 이용해서 이게 뭐냐면요. 얘가 물이거든요. 얘가 물인데 여기에 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댐이 있는데 갑자기 댐이 무너지게 되면 물이 이렇게 쏟아질 거잖아요. 그죠? 이 쏟아지는 상황을 보통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표현할 때는 뭐 수작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 현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베스톡스 방정식을 통해서 그리고 이 방법론을 통해서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보면 이렇게 물이 실제로 뭐 실제 형상과 비슷하게 표현되는 이런 거를 저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나베스톡스 방정식의 U라고 하는 속도 있죠. 그죠? 그 속도를 초기 조건에서 다 보내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아까 제가 두 번 미분해서 어떠한 함수가 되는 그 함수를 찾는 문제라 그랬었잖아요. 거기서는 뭐 이런 물리적인 점프 컨디션이라는 둥 아니면 이런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었고 요거에 대한 이제 응용으로는 요건 제가 박사과정 때 했던 연구인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기름 같은 거를 추출할 때 송유관으로 기름을 추출하잖아요. 기름을 추출하는데 기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찐득하거든요. 기름 자체가 찐득하기 때문에 송유관을 통해서 기름을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면 송유관 주변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땅에 백이 묻혀 있으면 송유관으로 추출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100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송유관에 그 기름이 묻어 있어서 한 70 이 정도만 뽑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석유 회사들이 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상대적으로 미끄러운 물을 흘려보내고 추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기름 주변으로 물을 감싸는 현상이 생겨서 상대적으로 송유관이 좀 미끄러워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코어 에너플로우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원래 100이 묻혀 있으면 한 90 정도를 저희가 추출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송유관을 항상 이렇게 수직으로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세울 경우에는 물의 양을 얼마나 집어넣어야지만 뭐 효율적으로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물을 얼마나 넣었을 때 좋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이런 모양이 되게끔 하는 물의 양이 가장 최적이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석유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실제로 실험을 해야 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혹시나 이런 어떤 그 수치적인 방법으로 얘를 실험할 수 있냐라는 거를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문제는 석유 그 송유관 자체가 네모가 아니라 동그라미잖아요. 이게 그 원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네모 격자에서 이런 어떤 그 일레귤러한 쉐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역시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물의 양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었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시작할 때는 이런 어떤 그 석유를 흘려 보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까 그림에서와 같이 위에는 평평해지고 밑에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제가 박사과정 때 그 이제 박사 학위 논문으로 썼던 건데요. 이게 한번 실험한 저기 시뮬레이션 타임을 보시면 이제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한 2년 정도 해서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구현을 해놓고 집에 갔었거든요. 한 12시간 정도 이제 뒤에 확인하려고 갔었는데 그 다음날 왔는데 더 이상 돌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2년을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아 망했다. 또 2년을 추가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코딩할 때 콤마를 찍어야 되는 걸 제가 점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고 그 다음 날에서 나온 결과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저희가 뭘 하고자 했냐면 실제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유체들을 그냥 수작업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는 물리학적 방정식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수치해석이라고 불리는 게 사실 쓰이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이 파트 1에서는 그 영역 중에서 뭐를 말씀드렸냐면 이 컴퓨터 그래픽스를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이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경우는 여기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물론 최근에 2가 나왔었고 3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이 겨울왕국이라는 영화의 가장 메인이 되는 어떤 물체는 뭐죠, 여러분들? 가장 메인이 되는 물체는 얼음 아니면 눈 이런 거죠, 눈,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겨울왕국의 눈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유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유체. 이 겨울왕국의 눈을 이제 요분들이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UCLA라는 학교의 그 조셉 테란이라는 쌤 그룹인데요. 지금은 물론 학교를 옮기셨는데 여기 있는 요분이거든요. 두 번째 요분인데 요분이 실제로 이 눈을 실제처럼 이제 보이게끔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이거에 기반이 되는 게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론만 설명을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2013년에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이제 시그랩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그 컴퓨터 그래픽스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그룹에서 어떤 식으로 눈을 이제 현실처럼 보이게끔 이제 묘사를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어 다 잘하시죠? 이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막 입혔습니다, 여러분들. 자막 입혔으니까 부담 없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학회에서 이제 발표했던 그런 영상인데요. 여기 이제 머테리얼 포인트 메소드라는 방법을 이제 이분들이 개발을 했고 눈을 실제로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만 좀 지루하고 뒤에는 다 영상이기 때문에 대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눈이 있죠, 여러분들, 그죠? 이런 눈이 있는데 이런 눈을 어떠한 센스로 근사를 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머테리얼 포인트 메소드라는 방법으로 근사를 하고 블라블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방법론을 이제 계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Then we modified the velocities by collision response. They are then used as a right-hand side for our implicit self. 뭐 수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 분들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 눈을 구현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뒤에 이분들이 실제 구현한 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ow illustrate our method on a variety of snowballs. First, we drop a snowball on the ground. 이게 아까 그 머테리얼 포인트 메소드로 실제로 구현한 눈입니다. 촬영한 눈이 We can 아니라. also smash a snowball into the wall. 오른쪽 보시면 디즈니가 있죠. 이 일을 할 때도 디즈니랑 같이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More impressively, our method can also handle snowballs hitting each other.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영화에 쓸 수 있겠죠. By 그죠? varying our model's parameters, we can produce different 그래서 types. 여기서 파라미터는 이 방법론들이 실제 어떤 눈의 물리적 성질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를 적절히 조정하면 뭐 눈의 찐득함이나 어떤 눈의 성질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On the 얘기를 other 해주고 있는 hand, 거고요. changing these 그걸 models 보여주는 varies with 예제들입니다. software crunches. Finally, changing the hardening parameter varies between brittle and ductile behaviors. Here we demonstrate the spray behavior with snowplow. 조금 렌더링 자체가 애니메이션틱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저기 제설차를 볼 때는 이제 눈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수작업으로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예전에는 디자이너들이 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했다면 이제는 최근에는 이런 어떤 그 방정식 기반의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거고 저는 요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실제 눈을 굴려본 거랑 이제 이 지금 방법론으로 개발했을 때 눈을 굴린 거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는 실제로 눈을 굴려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비현실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죠, 그죠? 근데 미국에 저렇게 굴리니까 눈이 굉장히 잘 저렇게 뭉쳐지더라고요. 눈사람이 되게 잘 만들어지겠죠. 우리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실제로 저렇게 되나요? 잘 안 되죠. 근데 실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렇게 층을 가지면서 이렇게 그 눈이 뭉쳐지는 것도 그냥 수작업으로 진행을 한 게 아니라 그 나베스톡스 방정식 기반의 어떤 모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이 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now can also be a powerful storytelling. 실제로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이거를 공개했었습니다. 크리스토퍼죠, 그죠? 크리스토퍼 눈 파는 장면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나가 걸어가는 장면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실제로 이 그룹에서 개발한 눈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썼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요 영상을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영화를 개봉하기 전이었지만 영화가 별로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대박이 났었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되게 운이 좋게 2015년쯤에 이제 이 그룹으로 4개월 정도 방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셉 테란스 밑에서 같이 진행을 했었고 같이 논문도 썼었는데요. 굉장히 그룹이 큽니다. 그룹이 크고 가지고 있는 엔진들이 어마어마한 엔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최근에는 회사를 하나 차렸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CG 회사를 하나 차렸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리를 하면요, 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수치 해석이라는 학문이 뭐 응용 수학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실제 현실에 쓰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그 영화 쪽에서는 우리 영화 제작자들은 여러분들 영화 제작자들도 이제 우리 그 영화 관람객들의 눈이 높아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영화 보실 때 CG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좀 재미가 반감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는 CG가 어떤 수준이었냐면 특히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물 같은 거 있으면 셀로판지 가지고 막 물 묘사하고 막 이런 경우 있었고요. 공룡 등장하고 이러면 공룡 탈수가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한국 영화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류의 CG가 거의 없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영화 제작자들도 뭘 원하냐면 굉장히 사실적인 컴퓨터 그래픽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영화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그래픽스는 물론 공상과학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여건상 자연현상과 관련된 그런 오브젝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현상들과 관련된 걸 최대한 현실적으로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 과학에서 알려져 있는 그런 모델들을 이제 기반으로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자들도 이런 실제 컴퓨터 그래픽, 실제와 비슷한 컴퓨터 그래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학적 모델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이 과학적 모델들을 근사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수학자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 15년 전에 이제 헐리우드 그 업계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실제로 거기에 컴퓨터 그래픽스를 실제로 구현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수학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 속에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어떤 그 응용 수학 기반의 어떤 물리 모델을 기반으로 구현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영화를 볼 때 수학 생각이 조금씩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파트 1, 그 헐리우드 무비 속에서 이제 실제로 수학이 어디 쓰이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일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이제 AI 속에서 이제 수학이 어디 쓰이냐 관련인데요.
요거는 뭐 물론 답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답이라고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저도 원래 이제 수치해석 기반의 전산 유체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연구했던 연구 중에서 최적화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최적화 기반의 어떤 이 AI를 조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인공지능 관련 알고리즘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 최적화 기반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AI 속에서 수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최적화다라고 일단은 한마디로 표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AI와 수학이라고 하면 뭐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AI 기술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있는 요 그룹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뭐 저도 최근에 찾아봤는데요. 이게 K-pop 아이돌인데 AI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AI 아이돌. 이게 사람이 아니라 AI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AI 아이돌 사진이고요. 이게 제가 좀 레졸루션 낮게 해서 뽑았지만 좀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조금 AI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제 최근에 AI 아이돌이 두 그룹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있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숙제할 때나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챗 GPT라고 불리는 뭐 사실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꿔놨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녀석들이죠. 그리고 요 밑에 요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애플에서 출시한 비전 프로라는 거죠. 비전 프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AI라는 게 사실 우리 세상에 많이 침투해 있고 사실 우리도 사실 AI 없이 못 산다고 얘기는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AI가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럼 이런 AI 기술에 여러 가지 근본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 수학관 아니면 모든 그 이과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AI 기술의 이제 그 근본은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오브젝트.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어느 정도 딥러닝에서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면요. 이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모토는 인간의 뇌를 어떻게 하면 모방할 수 있을까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를 모방하려는 노력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인간의 뇌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제일 중요한 일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들어온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지 능력을 일단 모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떤 중요도나 뭐 얘가 얼마나 나쁜 정보인지 이런 걸 학습하는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델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그 역사를 살펴보면 1958년에 처음 등장한 이 펄셉트론이라는 모델이 이제 시초입니다. 펄셉트론이라는 모델. 여기 굉장히 간단하게 심플리파이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동그라미가 뭐 일종의 뉴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뇌에 있는 어떤 돌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X1, X2, X3가 어떤 정보, 들어오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웃풋은 얘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의사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를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가수가 자우림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학생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자우림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자우림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걸 몇 번 듣다 보니까 이 노래가 내가 좋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얘를 이제 머릿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X1, X2, X3를 우리가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 얘네들 중에서 사실은 어떤 정보는 중요하고 어떤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중요도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정보가 많이 들어오면 이 각 정보에 해당하는 중요도라는 어떤 숫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중요도를 고려한 정보의 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를 파악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얘를 이제 중요도를 고려한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물론 이게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이런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서 이거면 내가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일종의 뭐 합리적이다 마자를 결정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면 이렇게 중요도를 고려한 정보가 어떠한 숫자보다 크면 받아들이고 어떠한 숫자보다 크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라 받아들이지 마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1이라는 걸 그냥 어사인을 하고요. 그다음 받아들이지 마라라고 하면 0이라는 걸 어사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라고 하는 거를 이 1958년에 이런 펄셉트론이라는 모델은 단순히 중요도를 고려한 정보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제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중요도를 고려한 정보가 어떠한 기준보다 크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마라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면 이제 합성함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합성함수. 그래서 뭔가를 인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합성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뇌의 모델링 중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두 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는 여기서 이런 기준,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하고 그 다음에 이 중요도 있잖아요. 이 중요도는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자우림 노래를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좋구나라는 어떤 그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거와 W라고 하는 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한 어떤 과학적 모델링이 또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 과학적 모델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이것도 이런 관찰을 통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뇌라고 하는 거는 뭐 모든 자연현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연현상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비누방울 있죠, 비누방울. 비누방울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이죠, 원. 얘가 원인데 원인 이유가 비누방울이 이제 표면 장력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는 에너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모양이 원이기 때문에 원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뇌 같은 경우도 이제 매번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학습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학습을 할 때 보통 어떻게 된다고 알려져 있냐면 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W랑 B를 결정하는 과정은 결국은 뇌가 가진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녀석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방향의 W와 B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모델링을 하는 게 이제 과학적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어떠한 센스의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정답이 주어져 있을 때 정답과의 차이로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불리는 새로운 방법, 정보 이론에서 나온 함수를 가지고 에너지를 결정을 내리고 그럼 이 에너지가 최소가 되게끔 하는 중요도와 바이어스를 찾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기준치를 찾는 과정으로 이제 학습을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어떤 지정을 한 함수가 있으면 우리가 그 중요도와 기준치를 찾는 거는 뭐냐면 여기 최소값을 찾는 문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통 최적화 문제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대학교에서 최적화 문제를 많이 다루진 않지만 잘 들여다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최적화 문제를 배워왔습니다. 중학교 때 2차 함수가 최소값이 어디서 가진다를 꼭지점에서 가진다라고 배웠었죠. 그죠? 그리고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이제 고차 함수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에서 뭐 배운다 이런 걸 배웠었는데 이 최적화 문제가 결국은 이 인공지능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이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얘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보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함수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지하고 얘를 이제 거르고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 시그모이드라고 불리는 거는 0 아니면 1을 출력하는 어떤 그 연속적인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도를 고려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얘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통과시키는 이런 현상이고 얘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한 어떤 그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 에너지를 최소가 되게끔 하는 W와 B를 찾는 문제가 이제 학습이라고 불리는 어떤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딥러닝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별게 아니라 이런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함수의 최소값을 빨리 찾을 수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수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DNN, 딥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최적화 문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대학교에서도 이 최소값 찾는 문제는 굉장히 쉬운 거에 대해서만 찾고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1변수 함수 아니면 2변수 함수 이런 걸 찾고 있는데 보통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차원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차원이 많이 올라갔을 때 최소값을 찾는 방법은 이제 수치적으로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는 거거든요. 얘는 뭐 키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주어진 함수가 제일 빨리 감소하는 방향으로 얘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이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어떤 미분한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앞에 에타는 그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보낼 것이냐를 결정해주는 그런 어떤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딥러닝, 여러분 딥러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패키지 같은 걸 써보시면 이 에타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처음에 그냥 아무데나 두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100번 지나면 얘를 이제 뭐 0.9배로 계속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에타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 최소값을 찾는 과정의 속도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에타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어떤 수학적 이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실제로 정확한 연구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타를 찾는 여러 가지 어떤 수치 해석에서 이론이 있는데요.
뭐 해석학에서 이게 립시 컨스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연속성을 얘기해주는 어떤 척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립시 컨스턴트를 이용을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 함수가 계속 작아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함수값이 작아지길 바라는 건데 이렇게 보냈을 때 함수값하고 그 전에 함수값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아지길 바랍니다. 작아지길 바라면 이제 이런 이니퀄리티를 이런 부등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요 뒤에 있는 함수값의 최소값을 주는 어떤 이 LR이라는 걸 찾으면 최대한 빨리 작아지게끔 할 수 있겠죠. 근데 얘 보시면 얘는 LR에 대한 2차 함수잖아요. 그죠?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최소값은 이 LR 입장에서는 꼭지점을 주는 LR을 찾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어떤 립시 컨스턴트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뭐 LR을 적절히 이렇게 쭉쭉 계산해 보면 이제 간단한 이그젠플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옵티멀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으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뭔가 간단한 예제를 돌려보면 기존에 이제 그 어떤 에타, 그러니까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으로 얼마나 보낼 것이냐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 더 옵티멀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이런 간단한 예제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면 실제로 그 이 러닝 레이스를 보통은 어떻게 잡냐면 굉장히 작게 잡습니다. 굉장히 작게 잡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한 이 방법을 써보면 굉장히 크게 잡아도 무방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엄청 많이 보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뭐 물론 그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일종의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만 볼 수 있고 거기서 이런 LR이라고 불리는 러닝 레이시라고 불리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뭐 이론이 없습니다. 이론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어떤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그 정확한 옵티멀한 값에 대한 어떤 이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고요. 그다음 또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제 그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들이 정지되어 있는 데이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음악이나 아니면 신호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루는 어떤 그 뭐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도 존재합니다. 그런 모델을 보통 RNN이라고 부릅니다. RNN이라고 부르는데 이 RNN은 결국은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 장치를 묘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장치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이 기억 장치를 둘 때 이렇게 인풋 데이터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이전의 데이터까지 고려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RNN의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자동 완성이 되잖아요. 그 자동 완성이나 아니면 이제 번역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챗 GPT에도 이런 RNN의 기본 아이디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RNN을 뜯어보면 이제 얘를 조금 더 심플하게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의 수열로 표현이 됩니다. 수열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에 시그모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0과 1을 출력하는 어떤 그 연속적인 함수지만 굉장히 기울기가 높은 그런 연속적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결국은 표현해보면 이런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에너지 펑션이 있어서 이 에너지를 최소화하게끔 하는 그런 W와 B를 찾는 문제로 표현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수열 형태로 그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계속 합성해서 취하는 거잖아요. 합성해서 취하는 건데 얘를 이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고자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연속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레디언트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로스 펑션의 그 실제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 그럼 이런 점에서 시작해서 이제 함수가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쭉쭉쭉 오다 보면 이 절벽에 부딪히면 갑자기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미니멈이 여기 최소값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순간 이렇게 반대로 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로 튀는 현상이 생겨서 보통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전, 그러니까 너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휴리스틱하게 이 그레디언트 크기가 얼마 정도 커지면 그레디언트를 줄여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는 사실 실험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고요. 이것도 역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은 RNN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를 쉽게 보면 수열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열 문제로 보게 되면 결국은 이런 어떤 이산 공간에서의
뭐 최적화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이나미컬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사실은 학부 수준에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바이프리케이션 어널리시스라는 분야로 들어가면 저런 어떤 그 절벽이 있는 부분의 위치를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디테일한 건 제가 쭉쭉 넘기고요. 이런 어떤 바이프리케이션 어널리시스를 사용을 하면 실제로 이렇게 이런 어떤 절벽이 있는 부분에서 절벽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절벽의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구현을 할 때 이 절벽을 피하게끔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절벽을 피하고 항상 빨리 감소하는 이 영역에서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하자,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구현하자라고 이제 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개발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절벽이 있으면 여기서 시작하면 갔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느리게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기 절벽이 없는 리진에서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절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빠르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뭐 브로드하게 설명을 드리려다가 아무래도 제가 연구한 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I는 사실 굉장히 작동을 잘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AI 기술을 가끔씩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은 정확하게 우리가 믿을 만하진 못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아직 나이가 여러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음성인식은 아직도 되게 부담스럽게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시리 같은 경우도 다른 얘기를 하면 얘가 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릴라이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 AI 알고리즘이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어떤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최소값으로 수렴하는가, 그리고 수렴했을 때 어떤 뭐 이렇게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어떤 그 수학적 분석을 통해서, 특히 이런 non-convex optimization에 대한 수학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우리 대부분 친구들이 사실 수학이 AI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답은 수학을 열심히 해야지 AI를 분석할 수 있다가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 있는 건 제가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뭐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제 수치 해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실생활의 어떤 응용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만 설명드렸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제 수학적으로 아까 전에 밀레니엄 프로블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를 푸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산유체에서도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실생활에 사용하고자 하는 거는 실제 현상을 정확하게 모사할 때 우리가 실생활에 응용이 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I 같은 경우도 요새 화두는 요겁니다. 설명 가능한 AI라는 게 화두거든요. AI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지만 얘가 언제 잘 된다는 걸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설명 가능한 AI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수학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혹시 학생들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아까 그 맨 앞에 쪽에서 검정식 설명할 때 두 개를 쪼개서 푸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포텐셜을 구할 때 거기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시뮬레이션 할 때 댐의 벽이 무너질 때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을 어떻게 잡으시는 건지. 왜 그러냐면은 유체라는 게 원래는 그 유체 안에서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게 밖으로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아이디어가 좀 없어가지고 그것만 좀 자세히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그 되게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프로젝션 그 스플리팅 타임 메소드에서 포아송 방정식을 풀 때 이제 그 바운더리 컨디션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보통은 저는 이제 요로 넘어갈 땐 퍼스트 오더 메소드 기반으로 써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냥 호모지니어스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사용을 합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사실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렇게 정확하게 줘야 된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퍼스트 오더 컨디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서는 호모지니어스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도 무방하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물론 세컨드 오더를 높이게 되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퍼스트 오더 기반으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댐 브레이크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도메인은 그냥 네모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얘는 파티클 기반이기 때문에 오일러리안이 아니라 여기 점들이 다 그냥 라그랑지안 파티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나머지 이 네모는 다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에 부딪혀서 아니 그리고 이제 물이 이렇게 넘어갈 때 넘어간다는 이게 이제 벽이 무너져서 네. 그 저희가 이렇게 확 이렇게 주저앉죠. 네네네네. 그때는 컴퓨테이션은 도메인이 바뀌잖아요.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은 그냥 전체 네모로 되어 있고요. 네모로 되어 있고. 어느 네모? 네, 그러니까 요 네모입니다. 요 전체 큰 네모가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이고요. 네, 그리고 얘 물은 이렇게 물을 주고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에서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원래 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물이 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덴시티가 바뀌잖아요. 저 위는 공기가 되고 네. 밑에는 물이니까 덴시티가 양쪽이 달라지니까 그 덴시티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는 밖의 프레셔를 그냥 프리 바운더리 프로블럼으로 생각을 해서 멀티 페이지로 풀지 않고 물 입장에서만 그냥 보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과 학부생 안영우입니다. 네. 이제 수학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네. 분야들도 각각의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네. 수치 해석 분야 트렌드는 그러니까 수치 해석은 지금 혹시 트렌디한 수학 분야인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당연히 트렌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뭐냐면 지금 수학에서 가장 트렌디한 게 인공지능 관련 수학이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관련 수학이라고 하면 최적화 기반의 어떤 이론을 하신 분들이 제일 잘 되는데 최적화 기반의 문제를 풀 때 베이직이 수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치 해석을 해놓으면 이제 그 최신 기술을 따라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과 대학원생 지주입니다. ABS 토크스 푸는 좋은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저게 이제 그게 실제로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게 밝혀지면 밀레니엄 문제가 풀리면은 네. 그런 방법들을 앞으로 나중에도 쓰일지. 좋은 질문입니다. 네, 쓰입니다. 저도 그게 사실 전공 결정할 때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게 밀레니엄 프로블럼 풀리면 내 직업은 없어지는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밀레니엄 프로블럼은 존재성하고 유일성을 저희가 아는 거잖아요. 근데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CG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실제 이유라는 걸 찾아서 시간별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기 때문에 네, 실업자가 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해결이 되어도 실제 해결이 되어도 계속 근사하는 방법이 계속 나올 거라. 맞습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과학부 민소현입니다. 네. 그 나비엔 스톡스가 만약에 풀린다면 네. 그 실제로 하기 힘든 그 물리 엔진을 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게 가능하나요? 그 풀린다는 게 그 실제 수학적으로 풀린다는 거죠? 네.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근사하고 있는 거는 심증으로 그거는 풀렸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실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발레가 발견이 되면 그럼 조금 재미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가 유니크하지 않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그러면 사실은 뉴메리컬 솔루션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마지막으로 저도 한번 네, 그 교수님 그 다양한 저서 통해서 머신러닝이나 AI 관련된 수학과 학생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데 혹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저희 수학과 통계학과 학생들에게 혹시 해주실 조언이 있으신지 학부 공부를 하면서 네, 저희도 사실은 가톨릭대 같은 경우도 2019년에 되게 운이 좋아서 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4차 산업 선도대학인가? 그거 저희가 이제 돼가지고 수학과 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세 과에서 커리큘럼을 바꾸는 조건으로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사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임용된 직후여서 커리큘럼을 조금 바꿨습니다. 바꿨다는 게 응용수학 관련 어떤 수업들을 많이 개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학과 학생들도 그렇고 통계학과 학생들도 그렇고 가장 큰 걱정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하면 우리가 어찌됐건 코딩이 좀 약할 것 같은데 이거 공대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취업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희는 사실 저희의 목표는 코딩을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오늘 몇 개 설명 안 해드렸지만 여러분이 대부분 접하는 최신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수학적 최적화 기반이나 아니면 굉장히 팬시한 수학 이론들 기반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업계에서도 요새는 수학적 마인드가, 그러니까 수학적 지식이 있는 친구들을 실제로 채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고리즘이 뭔지 모르고
구현만 잘하는 인재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업에서는 그런 거를 이해를 해서 뭔가 조금 더 얘를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제 경험상 코딩은 뭐 좀 접해 보시면 수도 코드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수도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수학 아니면 통계적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관련 수학을 잘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취업 시장이나 그 분야로 나갈 때 저희의 메리트를 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총 강의해 주시고 좋은 질문 답변해 주신 이병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